안녕하세요. 재무정보 시스템 2강 소프트웨어 공급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선은 아웃소싱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공급의 원천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용 소프트웨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또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재사용, 리유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소싱입니다. 아웃소싱은 조직의 정보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체에 관한 책임을 외부 기업에게 이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아웃소싱 업체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자신의 컴퓨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혹은 아웃소싱 업체가 고객사에 있는 고객사의 컴퓨터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는 비용을 절감하고 정보 시스템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상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얼마 전 대한항공의 경우, 대한항공 예약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보게 되는 모든 것들, 또 정보 시스템과 관련돼서 한진 정보 시스템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외부의 업체 IBM에 아웃소싱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농협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뭐 해킹과 같은 문제들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농협 컴퓨터 또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 외부 IBM에 아웃소싱을 주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농협은 금융 업무에 집중을 하고 마찬가지로 대한항공은 항공기 업무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아웃소싱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웃소싱을 하게 되는 여부는 시스템 분석 단계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개발되어지는 시스템은 아웃소싱을 통해서 전문적인 업체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혹은 이 정도 시스템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관리해도 상관이 없겠다. 이런 것들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공급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IT 업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가 있고요. 또한 적합한 상용 솔루션을 찾을 수 없을 때 직접 그 솔루션을 개발을 하여야 할 경우에, 또한 고객사가 자신의 용도에 맞게 맞춤화된 정보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경우, 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호스팅하고 운영을 해줄 수 있을 경우, 또한 IT 서비스 업체는 정보 시스템 및 특정 비즈니스 분야에 대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컨설턴트들을 채용하고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어 이제 패키지 소프트웨어 생산 업체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IT 업체 같은 경우는 LG CNS나 삼성 SDS 같은 업체, 즉 우리가 SI 업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인데요. 이제 패키지 소프트웨어 생산 업체 같은 경우는 이미 상용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죠. 그래서 프리패키지 시스템
또는 상용 off-the-shelf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업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off-the-shelf라고 하는 거는 선반 위에 있는, 그러니까 선반에서 우리가 바로 필요할 경우에 들고 와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소프트웨어 제품들은 범용적인 패키지로부터 여러 가지 산업에 특화된 패키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즉, 금융이나 교육이나 제조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인더스트리별로 산업에 특화된 패키지가 존재하게 되어지고요. 또 소프트웨어의 두 가지 유형을 보시면 첫 번째로 턴키 방식이라고 해서 일괄 사용자의 특정한 니즈에 맞춘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이고요. 두 번째로 난 턴키라고 해서 이제 수정이 가능한 비일괄 하여서 소프트 패키지를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리 패키지라고 하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져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체에 맞게 변형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고요. 이제 오프터 쉘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상용 시스템을 저희가 가져다가 사용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는 조직의 니즈의 70% 정도까지는 만족시킬 수 있는데 나머지 30%는 결국에는 이제 조직에서 필요한 내용만큼 이제 부가적으로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RP 시스템이라고 하는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이라고 하는 전사적 솔루션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전사적 자원관리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시스템이 대표적인 경우이고요. 일련의 통합된 모듈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각 모듈은 전통적인 비즈니스 기능,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펑셔널하게 지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어카운팅, 회계가 있고요. 로지스틱, 유통 쪽이 있고요. 우리가 또 생산과 관련되어져 있는 제조 분야가 있고 또 휴먼 앤 리소스와 같은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게 되고 그 외에도 구매, 프로큐먼트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모듈들 중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취사 선택하여서 시스템을 구성하여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비즈니스 기능 영역보다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의 초점을 맞춰서 통합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을 내부적으로 자동화하여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셉이라고 하는 독일의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어찌 보면 독일의 선진화되어진 기업의 프로세스들이 그 ERP 시스템에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에서 좀 더 유리하게 선진화된 기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모든 부분을 통합된 하나의 정보 시스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 서로 다른 부서에서 서로 다른 정보 시스템, 플랫폼이 다른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여서 서로 간의 자원의 리퀴지 같은 누출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고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거래 처리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하나의 정보 시스템에서 연속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전사적 솔루션 소프트웨어는 장점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모든 측면들을 다룰 수 있는 단일 저장소가 있고
데이터들을 더욱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유지보수 노력에 경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듈의 유연성에 따라 필요에 따라 모듈을 추가할 수 있고 추가 모듈은 기존 시스템에서 바로 통합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이제 구현의 복잡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각 기업의 특성에 맞춰서 구현을 하다 보니까 이 구현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이것들을 진행해 나가는 컨설턴트들의 역량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또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종종 조직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변경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프로세스 중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까지 우리 기업이 사용하던 프로세스 방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이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져서 진행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의 수행 방식을 이 솔루션의 프로세스에 맞춰서 변화되어지는, 우선 이것은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장점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선준화된 프로세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점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ERP를 제공하는 벤더들은 독일의 유명한 SAP, 또 데이터베이스로 유명한 오라클 시스템스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어 클라우드 컴퓨팅인데요. 제3의 제공자로부터 빌려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구름이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구름을 볼 수 있고 그 구름은 어떻게 보면 누구 하나의 소유가 아닌 것처럼 이 소프트웨어 자체도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한다는 개념에서 제3의 프로바이더 혹은 벤더로부터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원거리 접속을 통해서 사용을 하거나 애플리케이션들은 인터넷이나 가상 사설망을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업체는 애플리케이션들을 구입하고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게 되어지고요. 사용자들은 사용량 또는 라이선스를 기준으로 해서 비용을 지불하는데 월 단위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SaaS라고 해서 Software as a Service 혹은 HaaS라고 해서 Hardware as a Service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빌려서 사용하거나 하드웨어를 빌려서 사용하거나, 이거는 이제 기간 단위나 유닛, 그러니까 사용자들 숫자가 몇 명이거나 부서가 어떻게 되는 거나 그런 거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이제 어떤 빌려서 사용을 한다든지 혹은 salesforce.com에 들어가서 필요한 포스 시스템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든지 2015년경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1400만 개 정도 만들어낼 것으로 예측이 되어졌고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총 시장의 규모는 1조 1000억 달러 정도가 되어졌고요.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이유는 IT 직원을 줄일 수 있고요. 또한 내부 개발의 경우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품질 좋은 애플리케이션들을 더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문제점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선은
이제 신뢰성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신뢰성의 문제라는 거는 결국에는 보안하고 연관을 시켜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 이제 사내의 어떤 공급을 통해서 처리한다기보다는 이제 외부 제공자로부터,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 규제에 대한 우리가 준수가 필요합니다. 이제 사베인 옥슬리 법이라고 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대 초반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스캔들들이 있었는데요. 금융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예방을 위해서 사베인이라고 하는 국회의원과 악슬리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만든 사베인 악슬리 액트, 삭스라고 하는데, 이 법안을 통해서 어떤 금융 데이터라든지 금융 정보라든지 기업이 준수해야 하고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혹은 리눅스와 같은 것인데요. 이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해서 누구라도 소스 코드를 보고서 변형이나 이런 식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최근에는 통계 패키지 중에 R 같은 것들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죠.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 관리가 되어지고요. 리눅스 같은 경우 대표적이고요. 이제 파이어폭스와 같은 경우도 있고요. MySQL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우스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자체 개발, 기업체 내부에서 개발하는 경우인데요. 이제 시스템 전체를 우리가 인하우스 개발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시스템 일부의 경우를 인하우스 개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를 선택을 할 때 몇 가지 기준을 좀 생각해 보실 게 있습니다. 우선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우리의 버짓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체 개발을 할 때의 비용하고 구매를 할 때의 비용을 갖고 비교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기능성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벤더가 얼마나 지원을 잘 해주는가라고 하는 분야가 또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고요. 또한 이제 이 벤더가 혹시라도 예, 지속 가능성, 혹시라도 문 닫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벤더가 더 이상 이 소프트웨어를 생산을 안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느냐, 혹은 다른 외부 업체에 인수합병이 될 경우 어떻게 되겠는가, 또 얼마나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얘기하면 다른 이제 소프트웨어 벤더의 제품과 얼마나 잘 결합이 되어져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것인지, 또 문서화 작업이 잘 되어져 있어서 우리들이 필요로 할 때 그 다큐멘테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나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이 되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응답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하는 것도,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이 얼마나 빠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또 설치 용이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스톨레이션 시킬 때 손쉽게 또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지, 그게 어려운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기준 요소가. 이제 구매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증은 벤더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분석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마케팅 문건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질의서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또 RFP라 해서 제안 요청서, 리퀘스트 포 프로포저를 갖고서 이러이러한 우리가 퍼포먼스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소프트웨어 시험 운영을 통해서 이제 파일럿 테스트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가 검증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용자들이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테스팅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의 예, 어, 어떤 퍼포먼스나 또 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을지 이런 것들을 따져볼 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중요한 재사용, 리유즈입니다. 이전에 작성된 소프트웨어 자원들을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하는 것이 리유즈인데요. 이런 리유즈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 object oriented라고 하는 객체지향 방법론과 이제 component based라 그래서 component 기반 development 개발을 하여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레고를 생각하시면 레고는 각각 다른 블럭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블럭을 쌓으면 하나의 이제 완성체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블럭을 다시 분해를 하면 또 새로운 완성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컴포넌트, 객체 지향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객체를 사용할 때는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런 클래스를 재사용하게 되고요.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그때그때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또 이미 검증이 되어져 있는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함의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재작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재작업을 감소시키고 이런 재사용 계획은 조직의 비즈니스 전략 목표들하고 연계되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사용에 대한 접근 방법이 나타나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재사용 수준도 낮고요. 비용도 낮고 정책이나 절차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acilitated라고 해서 촉진되는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사용 수준이 낮고 비용도 낮고 개발자들이 재사용을 하도록 권장을 받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강요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관리되어지는 정도,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재사용 수준이고요. 매니지드라고 하는데요. 비용도 중간이고 재사용 가능한 자산들에 대해서 개발, 공유, 채택이 어느 정도 강요되어지고요. 문서화, 패키징, 인증 등에 대한 조직 정책이 구축되어집니다. 플랜드 되어진, 계획되어진 거는 재사용 수준도 높고 비용도 높고 정책 및 절차도 높아서 재사용이 강요되고 재사용 효과가 측정될 수 있도록 정책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개발 초기에 코드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어떻게 설계되는지와 상관없이 재사용에 초점을 맞춘 코드 설계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재사용을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시적이라고 하는 애독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사용 수준이나 비용이나 정책이나 절차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비해서 이제 촉진되는 이라고 하는 facilitated나 혹은 관리되는 managed나 계획된 planned 같은 경우 점점점 재사용 수준이나 비용이나 정책이나 절차들이 높아지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2강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2장에서는 저희들이 우선 아웃소싱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고요. 또한 소프트웨어 공급의 6가지 공급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상용 소프트웨어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마지막으로 재사용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의 중요한 내용들은 결국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사용을 할 건지, 그렇다 그러면 어떤 공급 오리진에 의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소프트웨어를 평가를 할 때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고, 또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는 리유즈라고 하는 재사용의 관점에서는 어떤 식의 재사용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